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제 첫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핵심 의제인 북한 문제를 놓고는 온도차를 보이긴 했지만 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고 외교적으로도 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어제 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본격적인 미중 경쟁 시대입니다. 저는 이 진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제 질서가 진영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국가 진영, 중국과 또 러시아로 대표가 되는 독재주의 국가 진영, 수정주의 국가라고도 하는데 현 질서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양 진영의 대결 구도가 첨예화되고 있고 그런 대결 구도가 동북아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북중러 그다음에 한미일 이 대결 구도가 심해지니까 더불어서 한국과 중국 관계도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된 것은 미중 경쟁 때문만이 아니고 중국이 조금 공정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팽배하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됐는데 이런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에게도 중국이 물론 이제 북한 문제를 갖다 해결한다든지 그런 역할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엄연한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은 또 중국과 원만한 경제 관계를 갖다가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환경이 어려워졌지만은 그래도 전략적인 접점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그래도 양국이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전략적인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점을 모색했다라는 데에서 좀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이게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까 귀국하는 마지막 날까지도 그 여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중국 전문가시니까 어느 정도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 측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9월달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개최했던 상해 협력 기구의 정상회담에 참석을 이제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첫 외유를 했는데 이번 G20까지 과연 참석을 할까? 여기에 대해 일단 물음표가 있었고요. 그 중국 측도 이제 거의 막판에 가서 결정을 한 결과였고요. 왜냐하면 당대회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측도 이에 대해서 만약에 시 주석이 참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회담을 갖자 하는 이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 작업은 이제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제 중국 측에서 아무래도 이제 결정이 늦게 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지금 경색된 한중 관계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 정말 얼음을 깨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돌파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어쨌든 그 대화의 물꼬를 텄다. 서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 시작점에 섰다라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내용 각 국이 따로따로 발표를 했는데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 주된 내용이 북한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었는데 앞서서 미중 정상회담 때도 북한 문제를 미국은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궁금했거든요. 어제 답변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답변이 나오긴 나왔죠. 양국 다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고 보이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중요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피력을 갖다 했던 것이고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남북 관계 개선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중국의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이 부분은 주재우 교수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남과 북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관계를 개선해서 뭔가 해결을 갖다 모색하는 어떤 그런 접근법을 선호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좀 이런 측면도 좀 고려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진행자님께서 미국도 중국을 보고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중국이 역할 안 할 거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갖다 왜 하냐면은 지금 뭐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요. 7차 핵실험을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전략 자산을 대규모로 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중국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밑자락을 갖다 까는 것이죠. 중국이 역할을 갖다 하지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7차 핵실험 정도는 너희들이 말리는데 적극적인 좀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역할을 갖다 못해가지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갖다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주한미군의 전력을 갖다가 강화한다는 어떤 이런 말도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싫어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우리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중국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측에서 밑자락을 깔아놓는 게 이건 너희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때문에 하는 것이야. 그래서 어떤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발신하는데 한국도 뭔가 약간 조금 동참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양 정상의 북한에 관련된 대화를 조금 감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식적으로 각자 회담 후에 입장을 밝힐 때 북한과 관련된 언급을 빼놓는 건 중국 역시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이나 이제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게 껄끄러운데 그걸 저 입장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예. 서로 그건 우리 관계를 정부가 갖다가 발표한 데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제 나온 네네. 것이고 네. 중국이 중국 자체적으로 외교부에서 밝힌 것에는 네.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우리 정부의 지나치게 협조적인 이야기를 보이는 것도 역시 좀 애매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중국은 그간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조미 간의 관계 문제 해결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많이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 이야기 지금 교수님께서 김재춘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게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뭔가의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은 네.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말미에 또 그 시진핑 주석이 또 말미에 또 한 가지 붙임 이제 말씀이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뭐 담대한 구상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북한이 호응을 하면은 그러니까요. 또 지지하겠다. 예. 이렇게 좀 모순적인 그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중국 쪽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중국 쪽에서 말하는 그 발언들이요. 굉장히 모순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해서 미국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는 아무래도 미국의 위협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려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예.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또 남북 관계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너희 구상에 호응을 하면은 우리도 지지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중국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중 사이에서 슬그머니 빠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뜻입니까?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를 이제 그 두 나라 한국하고 미국한테 다 미국하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너희들 요구 조건,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호응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 나서겠다.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 주자가 되는 거죠. 근데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김여정 부부장이 받아들일 뜻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호응한다면이란 조건을 달았다면 그렇죠. 지금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해야 그렇죠. 되죠. 중국 측도 그 김여정의 발언을 익히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말뜻의 의미를 알고 하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 전혀 호응할 그 가능성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메시지 전한 거죠. 그래서 김재천 교수님 말씀대로 예. 중국은 지금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로 원론적이기만 하고, 근데 그 원론적인 얘기도 지금 모순 덩어리죠. 네.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네. 중국이 주도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은 이런 네. 모습인데 그렇죠. 어쨌든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입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내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었는데 북한이 지금 이런 정세들을 보면서 북한이 내가 좀 군사적인 행동을 덜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할지 내가 더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더 나서서 존재감을 부각해야겠다라고 생각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지금 좀 치열한 두뇌 싸움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도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제고됐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도발을 하더라도 뭐 중국이 눈살을 찌푸릴 수는 있겠지만은 설사 우리를 갖다가 버릴 수는 있겠어. 왜냐하면 미중 경쟁 구도에서 북한의 우리의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뭐 저강도 도발을 갖다 계속 한다 그러면은 조금 용인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7차 핵실험을 갖다 한다, 이거는 또 얘기가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지금 러시아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은 저는 이런 표현을 갖다 종종 쓰는데 격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링 안에서 치열하게 격투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때리는 것은 반칙이야, 여기 무는 것은 반칙이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레드라인 만들고 있는 러시아 레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러시아는 링 밖으로 나갔어요. 링을 갖다 지금 태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이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P5라 그러는데 UN 안전보상이사회 상임이사국인 5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와 영국 전부 다 국제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핵 보유국입니다. 핵 보유국은요. 일단 핵을 선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에요. 특히 비핵무기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을 사용한다.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중국이 용인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국이 되겠다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국이 용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 갖다 한다.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발언을 한마디도 못해. 이거는 중국의 체면이 안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라면은 적어도 좀 7차 핵실험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생각은 조금은 읽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결국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이 눈살을 찌푸리더라도 결국은 중국이 우리를 용인할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양국의 고민도 상당히 치열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사이의 어떤 수싸움도 지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 갖다 조금은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주재호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7차 핵실험까지는 중국도 바라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앞서서 중국이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 발을 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발 빼는 것과 뒷배 역할을 하는 건 사실 다른 차원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군사 안보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발을 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이제 생존 문제에서는 이제 뒷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북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북한도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회고를 하게 되면요. 북한은 정말로 핵실험을 하기 전에 파이를 굉장히 키워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파이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제일 맥시멈이 됐을 때 그때 핵실험을 해서 정말 많은 이득을 이제 회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중국은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진정이 되질 않았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그 경쟁 관계도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핵 버튼을 눌러가지고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아마 중국한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고 북한 핵의 이해 당사 국가들도 당연히 이제 유엔에서 경제 제재뿐만 아니고 독자적인 제재도 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핵실험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적은 것이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상태에서는 북한 자체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싶은 의향도 없을 것이다. 네네네. 그러면서 중국 이제 역시도 바라지는 않는 그렇죠. 것이고. 그러면서 중국의 뒷배마저도 자기가 놓치면 안 되죠. 아. 그 뭐 경제적이나 생존 문제에 네, 있어서 네. 뒷배를 해주고 있는 네, 부분까지 네, 네, 예, 북핵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봤고 다른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제 내놓은 발언,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범안보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을 보면 미국 주도로 치포,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협력하는 그러한 산업적 연대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어느 정도 좀 견제하는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늘 견제해 왔었죠. 칩4 뭐 동맹이라고 하는데 사실 동맹은 아니고요.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어떤 이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협의체이죠. 그쵸. 동맹이라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고요. 예. 중국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이 공급망 강화 정책이라는 것이 반도체, 그다음에 이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건전지와 같은 어떤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기술 굴기를 갖다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정책이 계속해가지고 실현화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기술 굴기는 어려워질 것이에요. 그다음에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은 역시 기술 패권인데 기술 패권에서 중국이 만약에 승기를 갖다 이렇게 놓쳐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은 패권 경쟁에서 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중국은 굉장히 지금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지금 한국이 동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보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다양해요. 지금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반도체 산업과 같은 어떤 그런 굵직한 핵심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리저리 얽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완전히 디커플링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금 뭐 경고일 거라고도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에 강화 정책에 한국이 너희가 이제 무조건 참여할 경우에는 뭔가 조금 결과가 따를 것이다. 지금 뭐 IPEF가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인도태평양 지역 IPEF, 예. 그렇죠. IPEF. 이제 IPEF라고 이제 저희 예. 같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원조 멤버로 참여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네. 어떤 그런 전략 기제인데 거기에 한국이 그냥 덥석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불쾌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그냥 무조건 동참하는 것은 너에게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중국은 우리는 너희에게 지경학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은 균형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찾고 견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잘하게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중국 매체도 이 회담 이후의 결과를 보도하는데 이 내용을 되게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하자 이런 표현도 같이 담겼는데 네. 이 다자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네.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다라고 해석하세요? 근데 저희 중국이 이제 다자주의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이제 빚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보호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WTO로 이제 그 탈퇴하겠다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WTO 질서 체계를 이제 파기시키겠다. 그런 이제 위협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자주의로 이제 응수를 한 거거든요. 그런 배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나름대로 이제 다자주의는 뭐 정말로 국제사회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어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제 여기 중국이 말하는 다자주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는 중국이 말하는 다자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국제정치학 이론이라든가 서구 개념에서 보는 그 다자주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제 제도와 규범과 그 규범을 지켜야 되고 거기 이제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응하는 이제 그 페널티를 이제 받게 되는데 중국은 일단은 그런 다자주의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개방적이고 오히려 뭐 느슨하고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런 다자주의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이 주도해서 다자 협의체를 만들고 다자주의를 이끌어 나갔을 때는 보게 되면은
모든 다자 협의체에 미국을 배제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다자주의와는 이제 개념이 다르고요. 그래서 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중국이 그렇게 다자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식의 다자주의를 중국도 이제 원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이제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그 모든 글로벌 공급망이 서로 교류하고 활발하게 네. 주고받는 다자주의 개념이 아니라 네, 미국을 그렇죠. 배제한 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한 그런 다자주의 협의체 가지 마. 네. 이런 의미라고 저희가 또 우리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다자주의에서는 미국을 어느 정도 또 배제하는 느낌이 있고 미국에서도 뭐 치포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국의 그 산업적인 부분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앞으로 미국과도 지금 이야기 나눴고 중국과도 이야기 나눈 이 시점부터 어떤 식으로 또 전략을 취해 나가야 할까요? 이 국제 공급망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붕괴시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좀 분절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에너지 수급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급망이 분절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또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국제 공급망이 분절되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세계화라는 질서하에서는 국제 공급망이 정말 국가들의 어떤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이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다 이익을 보는 어떤 그런 질서였었는데요. 근데 그런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공급망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예전서부터 중국인의 밥상은 중국인이 만든 어떤 그런 곡물로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말을 여러 번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갖다 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정책이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 규칙에 의거한 어떤 그런 질서를 따르지 않고 굉장히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핵심 산업을 키우고 있다 그래가지고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갖다 퇴출시키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급망을 갖다 재편하고 있으니까 한국, 그다음에 일본, 유럽 동맹 너희들이 참여해야 돼.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미국의 그 공급망 정책에도 규칙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일본, 그다음에 유럽 동맹들과 같이 공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에게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중국에게도 할 말 하는데 미국에게도 동맹인데 할 말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공급망 재편 정책이 개편망 강화 정책, 리질리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맹들도 같이 리질리언트 강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만 이익을 보는 공급망 재편 정책이라는 것은 동맹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동맹들 사이에서도 규칙을 갖다 좀 다시 만들잖아요. 그런 압력을 갖다 써야 되고 중국도 저희가 너무나 쉽게 뭐 탈중국, 제로 코로나, 죄송합니다. 제로 차이나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중국은 한국에게 엄연한 지정학적인 현실입니다. 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고 지경학적인 현실인 게 한국은 중국과 계속해서 통상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미국과 예. 중국도 통상 관계 유지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 국익을 갖다 조금 생각해서 국익 위주로 철저하게 한국도 위치를 갖다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관련 같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김재천 교수님께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다만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또 다른 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공고히 함으로써 네. 다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의 좀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이런 지금 해법을 좀 내놓으셨는데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지금 지금 흐르는 그 판세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주도의 전략 구상을 이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소다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쿼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태평양 전략, 그다음에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등등등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분야에서도 그 치포라든가 등등 해서 이게 소다자주의 예. 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각 분야별로 이게 다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걸 다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완벽한 이제 결정체를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산업의 분업화라든가 뭐 안보의 분업화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이 또 오히려 또 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한테는 또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전략 구성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도 우리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그러한 소다자주의에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오히려 더 작은 다자주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더 발언권을 더 높이고 우리가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또 어제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다 이러면서 양국의 협력, 잠재력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 협력이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했어요. 네. 중국이 확실히 우리나라에게 조금 더 다가왔다. 그리고 관계를 복원하고 사실 뭐 한한령 등으로 조금 네. 어려움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중국이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이 넘어오려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중 관계뿐만 아니고 지금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는 지금 러시아 자기네 이제 우방 국가 러시아한테는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중국의 지금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저렇게 전략적 경쟁이 정말로 그 치열하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도 이제 지금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20 정상회담 회의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틀 상간에 시진핑 주석이 정말 많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담 G20 회의 직전에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두 나라와 예. 회담을 가졌었고 어저께 우리를 포함해서 7개 나라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일본과 만나죠. 네, 맞아요. 예. 내일도 일본과 만나고 또 다른 나라와 만나는데 거의 여기 참여 20개국과 거의 아마 다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소통과 그다음에 협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와 고위급 대화 정례화 추진한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양국 간의 1.5트랙 대화 구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1.5트랙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이걸 정례화하면서 구축한다는 걸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5 트랙이라는 것은 그 주재호 교수님이나 예. 저 같은 민간인 전문가들도 전략 대화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일이라는 것은 정부 네. 측 인사들의 어떤 그런 전략 관계자, 대화 예. 트랙을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고 0.5는 저희 같은 민간인 전문가들도 같이 그런 전략 대화에 참여를 해서 왜냐하면 정부 인사들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갖다 또 제공할 수 있는 그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돼 왔었는데 그런 대화 채널도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중 경쟁이 격화가 되면서 한국이 아무래도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핵 문제가 악화가 되니까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하는 어떤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중국에도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끊겼던 어떤 1.5 그런 트랙도 다시 복원을 갖다 하고 2+2 차관급 회의라는 것도 있었던 거는 저를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 지금 단절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드 이런 문제 것을, 이후에 좀 더 그렇죠. 그렇게 이런 된 것 것을 같네요. 다 복원해서 주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도 지금 이렇게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이 지난 한 5년 동안에 너무 이 인심을 잃었어요. 주변 국가들과 너무 척을 갖다 많이 줬는데 지금 3년임의 성공을 갖다 하고 주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외교적인 매력 공세를 갖다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는 것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동북아에서는 한국이 또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해요.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을 갖다 좀 공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시진핑 일기 때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때 뭐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갖다 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는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력 공세를 한국에 펼쳐가지고 답방도 뭐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했었는데 이게 저 중국 측에서 약간 한국에게 레버리지로 사용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갖다 했는데 그다음에 오는 게 당연한데 코로나 핑계를 대고 그다음에 뭔가 우리가 가는 것이 한국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해줄게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접근을 저는 좀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 역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요. 지금 한국의 이 반중 정서라는 것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전히 계속 부담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방한을 하는 것도 그런 어떤 흐름을 갖다가 조금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국 측에서도 지금 굉장히 악화가 된 그런 특히 지금 뭐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지금만큼 안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갖다 조금 반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답방 관련된 이야기 어제 이렇게 만남 이후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시 주석 방한 초청을 하겠고 초청에 응하겠다라고 시 주석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는 발표를 했는데 네. 중국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또 이 부분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역시 그렇죠.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난 3년 동안 그 한중 간의 정상의 만남은 없었지만서도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매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시진핑 답방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원론적인 그런 이제 발언을 계속 했었던 거죠. 네. 예, 적당한 상황에 적당한 시기에 시진핑의 답방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뭐 창궐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의미 해석을 이제 코로나 코로나 때문이다. 진정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타이밍이 맞으면은 시진핑의 답방이 있을 것이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간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럼 어제 이 답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아마 똑같은 그냥 원론적인 예, 원론적인 정도일 의미에서 예, 또 그런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답방이 어려운 상황이요. 가장 큰 이유가 아직 사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사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답방을 하고 한국 땅에 발을 닿는 순간 이거는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럼 중국 국내 오디언스한테는 또 어떻게 이걸 설명할 것이냐. 네. 이런 이제 난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정말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중 수교 30주년인데요. 앞으로 한중 관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